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인트로덕션형 개론으로 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ESG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요즘 ESG 하면 사실은 환경 이슈가 더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 보셨을 텐데 투발루라는 나라가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장관이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상징적인 인터뷰를 한 거죠. 그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는 연설을 해서 해수면 상승의 이슈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당히 여러분이 보신 이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로운 건데요. 그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비행기가 열차에 비해서 이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77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단거리 열차 편도 2시간 반 정도의 근거리는 운행하지 말자, 비행기를 운행하지 말고 열차를 증편해서 열차를 타고 다니자, 이런 법안을 통과했고 지금 상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파리에서 리옹, 파리에서 낭트 이런 노선들이 이제 비행기 노선, 국내 노선이 폐지되고 이제 열차가 증편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불편한 의사 결정인데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편도 2시간은 짧지 않느냐, 편도 4시간까지도 비행기를 운항을 중단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에어라인은 이미 이제 비나하고 짤츠부르크 노선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폐지하고 열차를 증편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의사결정인데 이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ESG 뭐냐, 지난 1년 내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2년 내내 ESG를 얘기하다 보고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 자판에 보면 왼쪽에 ESC 있잖아요. 그것도 ESG로 보이고 MSG도 ESG로 들리고 그런 정도 같은, 좀 완전 ESG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라는 그 개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환경을 존중하고 친환경,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자는 그 개념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공식화됐느냐. 이제 사실 저도 이 보고서는 양이 많아서 읽어보진 못했어요. Who Cares Wins라는 그 보고서가 이제 UN에서 ESG를 공식 언급했는데, 여기 보면 Connecting Financial Market to a Changing World에서 금융시장과 변화하는 세상을 연결시키는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이때 ESG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수면 위에 올라온 거는 PRI, 책임 투자 원칙이죠. 여러분 책임이 요즘 들어가면 다 그 ESG나 지속가능 경영, 여러분 지속가능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약간 다르지만 ESG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미래 세대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성장, 그걸 지속가능이라고, 성장이라고 해요. 그 지속가능 발전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길로 샜는데 그 책임 투자 원칙이 이제 2006년 4월에 유엔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로 대상이 이제 투자자들이죠.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 그 투자 기관과 합의를 해서 여기 기업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3,0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6개 원칙을 했는데 그 6개 쭉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쭉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하고 이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ESG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게 1번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 나오지만 3번은 뭐냐면 기업들이 ESG가 지금 여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제가 생각했는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 3가지 분야에서 잘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를 하라고 좀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 그다음에 투자업종 내에서 이 책임 투자 원칙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수용하고 실행하도록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ESG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기존에 여러분 CSR이라고 들어보셨죠? CSR은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 그 기업들이 그거는 돈을 버는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뭐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근데 ESG도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투자자들이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ESG. 하나 그 영어 공부 차원에서 제가 되게 요즘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environmental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environment라고 이렇게 명사로 쓰기도 해요. 근데 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영문 자료를 보면 environmental이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ESG 자체가 형용사로 쓰여요. 사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environmental, social 이렇게 형용사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잠깐 정철의 영어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ESG의 세부적인 걸 구성하는 것들이 뭐냐.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항목들을 다 합하면 600개가 많다고 그럽니다. 600개 이상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항목별로 배점도 다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걸 다 지키란 얘기냐. 그리고 뭐가 핵심이냐 그러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중요한 걸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IMF가 그래도 저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고 IMF에서 정리한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경 부분 많이 아시죠? 우리가 탄소 발자국 하면은 모든 뭐 소비자 활동, 기업의 활동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 그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우리가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물과 토지, 폐기물, 뭐 쓰레기,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하면 여러분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근데 요즘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되게 되는 건 오른쪽에 있지만 이제 탄소 중립과 알리백이거든요.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탄소 뉴트럴.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 우리 나무는 심으면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또 흡수하는 전문적인 기술도 존재하고 또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을 딱 합쳐보니까 마지널, 뉴트럴, 제로더라. 그 상태로 가자. 그래서 2050년이 많이 얘기되고 있죠. 기업들도 하고 있고 뭐 빨리 하는 나라도 있고 빨리 하는 기업도 있고 알리백은 이제 리니어블 재생에너지 100 해서 주로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뭐 태양광, 풍력으로 쓰겠다. 주로 이제 이 두 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사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는 이해관계자,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죠? 기업의 이해관계자. 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주주, 그다음에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그들의 이해를 존중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근로자 건강, 자기개발, 어떤 데서는 이제 CEO 페이의 수준과 근로자 임금의 수준의 그 격차가 얼마인지도 보는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는 안전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뭐 고객 데이터의 보안 이슈, 정부와의 관계, 지역사회 관계. 근데 환경은 사실 국가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는 국가별로 많이 이제 그때 이슈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 최근에 제정이 됐죠. 안전 중요하죠. 요즘 현대산업개발 강조해서 사고 났듯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간 평등이 더 중요하죠. 이거 사회의 문화나 상황을 방향한다. 지배 구조는 이제 건전한 경영, 투명한 경영, 뭐 부패하지 않은 경영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주주 관련은 어떤지, 부패하지 않은지, 뭐 공정거래를 잘 지키는지, 세금은 잘 내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시면 환경이 제일 중요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경 사회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영진의 관심, 이사회의 관심, 그다음에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ESG가 잘 되려면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좀 내용이 많아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냥 스킵하겠는데요. 이게 600개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KESG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표들이 나와 있어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어서 스킵하겠습니다. 좀 표준화해서 정부가 발표했다. 그런데 왜 ESG가 갑자기 지난해 초부터 중요해졌느냐. 그전에만 해도 2006년에 제가 PRI 책임투자 원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게 2020년 말, 2021년 초인데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이제 그 이유를 전에는 그냥 하면 좋은 거. 근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부에서는 드레스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파티 갈 때 적절한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ESG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국제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어지고 뭐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런 면에서 왜 그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느냐. 첫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최대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계기로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절감하게 됐잖아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서 지금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2015년에 이제 196개국이 채택했는데 사실 미국이 트럼프 당시에는 탈퇴했어요. 기후 변화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미국의 공화당은.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복귀했고 그러면 탄력이 생겨서 지금 기후 변화 대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가면은 금세기 말에 3도씨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그 관련 당사국들 회의가 있어서 이런저런 합의들이 있었는데 한 1.8도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도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한 거예요. 2019년 말에 우리나라 정경련에 해당되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팀 쿡,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 다 들어있습니다. 181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만을 중시하는 경영을 그만하고 전체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중요한 발표인데 그래서 내용은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고객에게 가치 전달, 근로자의 투자, 거래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역사회 지원,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 창출. 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가 변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특히 1번이 주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1번이 고객, 주주는 저 뒤에가 있죠. 그 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그동안 기업들이 갖는 문제는 단기이익의 문제였잖아요. 단기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희생시키는 거였는데 장기적 가치 창출을 얘기했다. 이게 이제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상된 것도 그런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어떤 정책이든 논의든 실행력이 중요하거든요. 말만 많아진 상태에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친환경, 환경이라든가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동안 EU가 혼자 쭉 해왔는데 미국과 EU가 손을 잡음으로써 국제적 실행력이 생겼고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유세 기간 중에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주자본주의는 끝내자. 그러면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ESG 정책들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 변화가 공공과 민간 금융 자산에 미친 영향 조사해서 좀 전략을 마련해라 이런 명령도 내려서 이런 성향을 지니는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손을 잡음으로써 정책의 탄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ESG에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 왼편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건 압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뭐 압박. 근데 이 압박에 밀려서만 하는 기업하고 여기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기업에는 좀 차이가 있다 해서 색깔의 차이를 뒀는데요. 이 플레이어들의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ESG를 구현해서 결국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온 따뜻한 자본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주주의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착한 기업으로 가자 이런 지향점이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ESG는 단기에 이익을 많이 내자 이게 아닙니다. ESG를 중요한 거는 아까 CSR은 제가 말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낸 돈으로 마지막 단에서 중요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ESG는 기업이 활동하는 생산과 그 경영의 모든 과정 안에 ESG 가치를 다 넣자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장기적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가치사를 전반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게 다른 점이고 중장기 가치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좀 짧게 중요하지 않은 건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ESG를 압박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왜 그러느냐? ESG를 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아니면 인권을 유린한다든가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처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그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뭐 SNS를 통해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ESG가 우리가 비재무라고 얘기합니다. 재무는 여러분 뭐 숫자로 표시되는 그거를 재무적 가치인데 지금 ESG는 환경, 물론 뭐 숫자로 다 표현도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비재무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런 ESG라는 비재무 요인들이 결국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이게 재무 리스크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매년 초에 그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매년 이 톤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 안 하는 기업은 책임 묻겠다. 또 기후 변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투자 대상에서 빼겠다. 실제로 석탄 발전을 뭐 25% 이상 하면 투자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기업들한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요. 기업은 주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CEO는요. 주가가 빠지면 자기 경영을 잘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빼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블랙록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같은 입장에 서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이 자산의 50%까지 ESG 투자를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선언하고 지금 ESG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50%까지 투자할 자산이 국내외에 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왼편을 보시면 지금 ESG 자산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리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지금 이제 ESG 행동주의라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헤지 펀드들은 막 기업을 압박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취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ESG 투자자들은 그런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기후변화 대응 잘해라, 탄소 중립해라,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함으로써 중장기 가치를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면에서 ESG 펀드 행동주의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금융기관들인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은 뭐가 제일 부담스럽죠? 빌려준 돈을 떼일까 봐, 이자를 제대로 못 받고 연체 달, 이게 제일 금융기관에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리스크고요. 금융기관들은 돈을 못 받거나 돈을 떼이거나 아니면 이자를 제대로 못 받는 거. 근데 지금 기후변화 이쪽 봤더니 이렇게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입니다. 물리적 위험은 말 그대로 홍수가 나거나 또 재난이 왔을 때 생기는 기업의 피해. 그다음에 전환 위험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나 성장 에너지로 이렇게 쭉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기존의 탄소 산업의 비중이 높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데가 피해가 크게 입을 수 있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석탄으로 발전되는 화력 발전 안 쓰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그 화력 발전, 화석 원료를 쓰는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생기는 위험을 전환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에도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자기 방어를 위한 ESG,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ESG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투자하잖아요. 투자할 때 ESG 자산에 투자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보다 포괄적으로는 이제 주로 은행이죠. 은행들이 환경 오염이 있다든가 인권 침해 같은 기업들한테 대출 안 하겠다. 그게 적도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적도 원칙. 그리고 이제 석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대지 않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용평가기관. 여러분 신용평가기관은 뭐를 하죠?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잖아요. 그 신용 등급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기업이 디폴트, 파산할 가능성,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ESG를 잘 못하는 기업들은 그런 디폴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플레이어죠. 정부가 지금 ESG 쪽에서 쭉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각국 정부들이 일단 탄소 중립을 선언했자. 우리나라 205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중국은 2060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온 정책들이 아까 투자 원칙에서 보면 두 번째가 투자한 기업들이 ESG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해라.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있어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이제 ESG 활동들을
이렇게 쭉 포함시킨 기업들의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를 2025년이 중요합니다. 자산 규모 2조 이상은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2030년 가면 전체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면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정부는 조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무용품 필요할 때 민간에서 조달하죠. 또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조달할 때 ESG를 잘하는 기업들한테 물건을 사주거나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식의 정책들이 이 관련 정책들이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적인 정부 규제인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 중심으로만 이 EU의 경우 이제 맨 밑이 중요한데요. 뭐 자국 내에서 기업들이 ESG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서 공급망 실사 제조가 중요해요. EU에서 활동하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그 납품 기업, 거래 기업들도 환경과 인권 침해가 없는지 실사하겠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죠?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또 EU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이면 나는 그래도 상장사가 아니면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EU하고 수출하는데 뭐 납품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법을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공급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 한 중소기업이 EU 기업과 거래하고 있으면은 환경과 인권 이거 잘하고 있는지 보고서 내야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벌금 물고 안 그러면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EU가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ESG 정책을 쭉 이렇게 공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봤지만 잠깐 이렇게 곁길로 세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도록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 근접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면 위험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안 준다거나 화웨이를 압박한다거나 첨단 기술이 못 건너가도록 압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ESG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환경 이슈 중국이 약하죠. 중국의 지금 성장은 현재 중국도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솔직하게 보면 중국의 지금 성장 구조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 이슈는 뭐 지금 말할 나위가 없죠. 그다음에 지배 구조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ESG라는 거를 국제 경제 질서화해서 여기 중국을 압박하기 참 좋은 카드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ESG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법원이 없는데 독일의 경우 보면 재밌어요. 독일의 청년들이 이제 현행 기후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청년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후보호법 제정하라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그걸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5년 앞당겼죠. 2045년으로. 또 감축 목표도 55에서 6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해외에서는 법원도 ESG나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플레이어다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국내 조사된 걸 보면 상위 조사인데 보면은 지금 소비자들도 어떻게 여러분들 그 MZ 세대는 ESG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기업들한테 기업들의 제품을 사고 또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구매의 의사를 밝히는 게 ESG와 관련돼서 제품 구매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들이 63%. 그 밑에 표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ESG를 잘한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 관련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품값이 ESG 잘하면 제품값이 좀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10% 이상 비싸도 사겠다는 게 6%입니다. 비싸면 안 사겠다는 소비자의 의향이 11.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ESG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얼마나 소비자들의 이제 ESG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인종 이슈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Justice Deposit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의, 우리말로 하면 정의 예금 운동. 그러니까 정의로운 금융기관에 내 예금하겠다. 그러니까 흑인이 많이 일하거나 아니면 흑인이나 저소득층에 대출하는 은행으로 내 예금을 일부를 옮기겠다. 근데 넷플릭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예금의 일부를 옮겼어요. 또 투자자들도 내 자산의 한 1% 정도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그 사회 이슈에 인종 이슈에 뭐그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은 다국적 기업이죠. 복잡하게 있는 거 나중에 보시고요. 다국적 대기업들은 일단 투자자들한테 자기들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공급망 전반의 그 환경과 인권 이슈 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납품하는 기업들도 다 ESG를 준수해라. 나도 그걸 지켜야 되니까 다 그런 걸 준수하는 제품을 납품해라. 안 그러면 거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대기업들이 지금 거래 기업들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는 건너뛰고요.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의 그 지금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 근데 그 저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long way to go,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B이야, BCD를 영어로 얘기하면 laggard,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나쁜 말로 하면 지지는. 그러니까 부진한 거죠. ESG의 실적이나 평점이 부진한 기업들의 비중이 58%예요. 그래도 좀 나아진 건 2020년에 68%에서 58%로 10%포인트 낮아졌어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개 중 6개 기업의 ESG 실력이 좀 낙제점이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S 등급이 한 기업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으로 쭉 보면 밑에 결론이 나와 있죠. 정경련이 선진국 기업을 10점으로 해서 ESG 대응 수준을 매겨보니 우리 대기업은 7,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 4.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기업들 스스로도 ESG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5점 만점에 한 2.9점 정도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죠. 지금 기업들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작년에는 ESG 위원회, 뭐 지속가능 경영 위원회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조직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ESG 전담 조직들을 주는데 이게 많이 홍보가 됐죠. 근데 이제 저는 ESG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이 조직과 이 조직과 홍보만으로 ESG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맨 뒤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ESG를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중요하고 그 진정성에 대한 전 임직원의 공감대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업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추세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기업들 공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들 공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로 나타난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내 재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고 빚이 얼마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고 손익계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ESG 환경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어떤지 그 지속가능 보고서 별개 지금은 별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샘플입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목차로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보게 되면 다 잘하는 것만 처리 피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통찰력을 보지 않으면 뭘 잘못, 개선점이 뭘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좀 문제점들이 좀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전력이 홈페이지에서 요즘 공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많이 압박을 하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데 그러면 기업들이 ESG 할 때 뭐가 중요하지? 지금 말씀하신 이 왼쪽을 보시면 ESG 경영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경영자가 진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잘한다고 홍보했지만 뭐
이것보다는 다른 걸 더 중요시한다든가 그러면 기업이 굴러가지가 않겠죠. 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다 공감하느냐. 왜? 이 ESG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가치가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임직원들이 이 가치 왜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겉돌 수 있다. 이럽니다. 환경, 이건 뭐 많이 사회 지배구조는 많이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환경부에서 기업, 그다음에 학교, 개인들이 ESG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행동의 수칙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건 뭐 그냥 보여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RPM을 올려서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 좋은 내용이죠. 다 좋은 내용. 근데 이슈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슈가 있죠. 일단은 ESG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 경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은 역시 많아요. 그러니까 그 ESG 친환경 경영을 하고 이익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경영 실적도 좋고 주가 수익률도 좋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관들이 ESG 점수하고 저 주가 수준 보니까 뭐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신용평가하고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더라. 그다음에 주가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주장도 그렇게 경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또 반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G만 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 마이다스의 손이죠. 그죠? 근데 ESG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ESG를 하면서 내부 경영 혁신을 같이 해나가느냐가 더 그것도 같이 중요할, 그게 두 개가 결부된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많이 알려진 보고서에 맥킨지에서 내는 5 ways that ESG create value, ESG가 가치 창출하는 5가지 방법,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인데, 이제 그 중에 4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ESG를 잘하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는 공사 발주할 때, 아까 제가 조달법을 얘기했죠. 공사 발주할 때 지속 가능 경영, ESG 평가가 좋은 공사 기업한테 공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니레버도 ESG를 잘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CEO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물 덜 쓰는 식기세척 세제를 했더니 소비자들이 유니레버가 이런 가치에 이렇게 충실한 기업이어서 다른 제품도 많이 사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더 많이 반응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페덱스가 이제 차량들 교체해 보니까 연료 소비를 많이 절감했다. 비용을 낮추니까 또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앞에 두 개는 시장이 커지는 거고, 세 번째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기업은 사실 경영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업 경영은 딱 단순해요. 많이 벌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죠? 그런 결과가 나왔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한테는 인재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이제 보고서를 맥킨지가 냈습니다. 그 조금 더 그럼 ESG를 잘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은 어떤 특성을 보일까,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ESG에 좀 적극적이다. 밑에 사례를 보게 되면 포드 이 사회는 이런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영진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했고, 또 최고 경영자한테 주는 보수를 ESG 성과와 연동시키는 기업, 또 인텔 같은 기업은 아예 직원들의 보너스도 ESG 성과와 연동을 시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하고 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장기적 경영을 단기의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막 하는 기업들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 중장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유니레버는 여러분들 기업들이 분기마다 이제 나는 이 정도 이익을 내겠다라고 발표하는데, 그게 되게 장기 경영을 유도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레버가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우리는 투자자들한테 내 분기마다 얼마만큼 벌겠다는 걸 안 하겠다. 그런 경영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이 빠져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건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니레버의 유명한 CEO인 폴 펄먼이 기업은 인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지향의 경영을 하는 그런 특성을 기업들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한 걸 정리하면 그 ESG 잘하는 기업들이 보이는 특성은 장기적인 목표, 이해관계 소통 잘하고 자금 조달,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져서 금리를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오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느껴서 일을 하고 또 정부와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규제를 미리 사전에 잘 대응하고 또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이 두 개의 기업, 잘하는 기업 두 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네덜란드의 풍력 기업인데 이 기업 놀라운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한 85%가 화력 발전하던 기업인데 10년 사이에 기업을 거꾸로 85%를 풍력으로 바꾼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순탄치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 다 경쟁사들 빠져나갈 때 더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을 해서 이 10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는데 이 기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Our Lesson이라는 자료를 내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리더십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특징은요. 이해관계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이슈들을 뭐 30가지, 40가지 나오면 다 정리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중에 중요한 한 10가지 정도를 기업의 경영 전략 안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하고 잘 소통하면서 기업의 중요한 그 등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파타고니아는 잘 아시죠? 이 기업은 뭐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 경영 목표가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 그 다음에 성장과 확장은 회사의 가치관이 아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은 따라온다. 그래서 그 원료를 전부 유기농으로 쓰잖아요. 이게 지금 파타고니아 이 책을 보면 그 어려웠던 과정들이 다 나오는데 생산지에 직접 가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그 파타고니아 광고인데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재킷 사지 마세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의미는 사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옷을 자주 사서 요즘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 사면 오래 입는 옷을 사라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입다가 옷이 해지거나 하게 되면 수선센터로 보내주면 고쳐서 다시 보내줘서 다시 옷을 착용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수선해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다시 재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 경영이 될까? 그런데 이런 기업,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가치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서 이 기업의 재무 실적도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예요.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이 따라올 것,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분석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 머크라는 제약회사는 그 회선사상충 치료제, 그러니까 기생충 치료제 같은데 이거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강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실명도 가져오고 하는 그런 그 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개발 비용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게 명성이 이제 알려지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큰 제약회사로 성장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폭스바겐 잘 아시잖아요. 그 배출가스 조작이었잖아요. 시험 볼 때만 잘 작동하게 해서 기준을 통과하게 하고 실제 작동할 때는 그게 풀려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뭐 기업 명성 떨어지고 주가도 급락하고 CEO 사임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ESG를 잘하는 기업과 무시하는 기업과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이 제가 12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Q&A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거 중심으로.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ESG에 발동을 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이 있죠. 투자자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ESG라는 게 기업들이 ESG를 압박하다 보면 ESG 관련 투자를 늘리다 보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나빠질 텐데 그럴 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그래 ESG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참아줄게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말은 ESG를 얘기하지만 행동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투자자들이 그냥 말로 한 거겠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러분 에비앙 만드는 다농이라는 프랑스 기업이 있는데 그 CEO가 이제 에마누엘 파비르 해서 이제 ESG 굉장히 잘하는 CEO로 유명했는데 한 3, 4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파이어했어요.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이 투자자들이 본심이 뭐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빠져도 ESG 투자를 밀고 가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 건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참아줄까?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사실 ESG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운 점도 있는 거예요. 수익도 잘 내고 ESG도 잘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오른편에 이제 투자자들의 본심이 좀 나타납니다. 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서 조사한 건데 325개 투자사를 조사했더니 ESG 투자로 1% 이상 손실 나는 거는 싫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세요? 투자자에 비해서 본심을 들춰보니까 이게 속된 말로 뻥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1% 이상 손실이 나게 되면 우린 주식 팔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ESG를 강조했던 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1% 지금 뭐 투자하면 5%, 10% 수익이 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ESG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워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뭐 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정말 하는 건지,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이게 ESG 투자 상품이라고 내놓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소비자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될, 모니터를 해야 될 이슈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이게 에델만이라는 이제 조사기관이 주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투자자들이 지금 기업들이 하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Investor Question Accuracy of ESG Disclosure. 그러니까 ESG 공시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과장한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지금 82%예요. strongly ugly. 정말 그렇게 본다 33%, 어느 정도 그렇게 본다 49%, 82%가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 독일이 그 의심 비율이 제일 높고 미국, 뭐 우리나라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과장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워싱하는 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진정성에 대한 이제 일종의 경계죠. 경계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중요한 사실은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복잡하지만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표가 6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고 또 지금 지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되게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에 비교를 해야 되고 작년에 내놓은 자료하고 올해 내놓은 자료하고 좀 그게 지표가 똑같아야 작년 대비 올해 잘했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다고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의 신뢰성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웰즈파고 밑에 나온 페이스북을 볼까요? 페이스북이 서스테이널리틱스라는 데서는 1등이에요. ESG 평식 등급이. 근데 MSCI가 평가한 건 96등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준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면 이게 왜 A라는 기업이 어떤 데선 A 등급을 받는데 다른 데 가면 C 등급, D 등급을 받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좀 있어요. 보면 여러분 가중치라고 그러죠. 여기 예를 들어서 보험 산업 볼까요? 서스테이널리틱스는 환경 30%, S 38%,
G32%, 골고루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봐요. 근데 MSCI는 환경, 보험 산업의 환경은 5%밖에 안 보죠. 네 번째 줄. S를 많이 보는 거예요. 소비자랑 관련된 74%. 이 가중치가 다르니까 같은 평가를 내도 기업의 등급이 들쭉날쭉하다. 그다음에 비교 대상할 때 서스테이너리틱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코스피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MSCI는 그냥 보험이면 보험 산업 내에서만 비교를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등급들이 들쭉날쭉해서 이게 지표를 표준화를 해야 보는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일관된 어떤 평가가 나와야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뭘 개선할지 아는데 이쪽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등생이라고 하는데 저쪽 가면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평가하면 지금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도화가 돼서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WF에서 이제 글로벌 4대 회계법인과 2년 전인가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매트릭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지표를 내놨는데 이것도 요즘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구성으로 보면 이제 1번이 지배구조, 2번은 플래닛이라고 했는데 환경, 3번 people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 이런 것들이죠. prosperity에서 뭐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한 다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느냐, 기후변화, 그다음에 자연 문제, 물 문제, 뭐 이런 이슈들, 인간의 평등 이슈, 건강, 그다음에 고용 창출, 뭐 비슷한 것들을 이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포장해서 내놓는데 이거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지표를 이용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업이 공시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재무제표, 숫자로 표시되는 내 재산과 내 빚과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아는 재무제표가 있고 ESG에 관한 활동을 공시하는 별도의 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나 평가하는 기관이나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재무제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IFRS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중간에 보시면 ISSB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의 제가 재무제표가 있고 한쪽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는 이 두 개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공시의 인프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얘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다. 정도는 참고로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이슈인데 이게 이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하고 또 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갑작스럽게 전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틀렉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슈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해결해야 될 이슈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탄소를 쭉 발생시킬 때 중요한 거잖아요. 정점이 어디냐? 정점에서 내가 2050년까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냐? 근데 그 이유는 정점과 2050년이 한 60년대요. 미국은 45년.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기간이 60년, 45년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2018년이 정점이었어요. 탄소 배출량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술도 많이 없는데 32년 안에 이걸 다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촉박한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이제 그린 혁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오를 수도 있고 뭐 소비자들이 그걸 감당해 줄 건지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들은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병목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그 원자재 관련된 이제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재생에너지에 쓰이는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또 그 뭐 충전소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 토지의 2% 정도를 터빈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계획이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상의 많은 문제들이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과제가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으로 가는 길이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닐 거고 해결해야 될 과정은 많고 또 혁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걸 가급적 다뤄보려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ESG라는 기업 경영의 이슈, 투자의 이슈로 보지만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를 따뜻한 자본주의로 더 가자. 많은 사람이 골고루 잘 살고 환경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존중되는 그런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이런 게 ESG 정신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볼 때 제일 가장 이제 70년대 프리드만 독트린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시카고 학파의 태도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주인은 주주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 법,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해요. 프리드만이. 그러니까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데 기업은 그냥 주주를 위해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회적 책임 활동도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프리드만이 하는 생각이 일정 기간 신자유주의로 해서 쭉 자본주의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마가릿 대처 이런 때를 거쳐오면서 양극화 심화하고 환경훼손도 가속화하고, 이대로는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의 결과들이 이제 가장 심한 게 양극화 심하죠.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단기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로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가동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 성장의 과실을 주주만이 가져가는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성장의 과실이 이해관계자 모두한테 골고루 공유되는 그런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단기이익이 아닌 장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을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제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자본주의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런 정신, 이런 맥락에서 좀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거고, ESG가 지향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혹시 뭐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최적의 결론을 내준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최적의 결론을 이게 결국은 신자유주의의 뿌리인데, 실제 이제 그 아담 스미스 생각을 오독한 거죠.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도덕감정론이라는 다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뭐 저급한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감정을 인류 공동의 행복에 종속시키고 또 전체 번영에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부론에서는 이기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다 그렇게 해도 전체의 공동선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도덕감정론에서 보게 되면 이 정신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체 번영에 기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번영, 공동선과 개인의 이익의 조화,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 시대가 됐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보는 게 ESG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마치 막 뭘 할 것처럼 기업들이 발표하고, 근데 그거는 ESG가 지향하는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ESG는 단기 스프린트 경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이기 때문에 마라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뭐 실무적인 기능적인 얘기도 있지만 진정성이 중요하다. CEO가 정말로 ESG를 회사의 최대 목표로 삼느냐, 밖에는 그렇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기업의 ESG 활동을 진정성 있게 지지해 줄 거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ESG를 잘하는 기업의 제품은 비싸도록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실제 구매 활동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좀 비싸게 사겠다는 진정성 있는 소비 활동을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정성에
그들이 플레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플레이어들의 진정성이 저수지에 잘 모여야 ESG라는 저수지가 잘 관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많은 말로만은 ESG는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자료가 양이 제법 됐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1시간 정도에 쭉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